사부인 저희의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30 넘은 성인입니다. 어머, 사부인. 그래서요? 내 사위 될 사람이니 이제부턴 내 방식대로 가르쳐야죠. 어디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함부로 끼어듭니까? 못 배운 티 나게.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그녀는 보란 듯이 김치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의 뺨을 향해 국물을 끼얹었습니다. 쨍그랑하고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놀란 종업원의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직 하얀 셔츠를 타고 흘러내리는 김치국물과 벌겋게 달아오른 내 아들의 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는 예비한 사돈이라는 여자의 얼굴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만 끝낼 수 있는 전쟁의 시작이었음을.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맨 먼저 한 일은 어제 저녁 쌀가게 총각이 가져다 놓은 커다란 쌀자루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잘 말라 고슬고슬한 쌀을 한 바가지 가득 퍼서 씻을 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쌀알들의 감촉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제 마음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자식들 입에 들어갈 밥 한 톨 한 톨이 제게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지은 밥으로 아침상을 차리고 날이 밝으면 시장으로 향합니다. 선영인의 반찬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건 지도 어언 20년. 제 반찬 맛이 좋다고 찾아주는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 이제는 제법 먼 동네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깍두기 담그는 날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여름날 멸치를 볶을 때면 등줄기에 땀이 마를 새가 없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삶을 원망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이 작은 가게에서 저는 제 아들 민준이를 키워냈으니까요. 제 아들 민준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자부심입니다. 아비 없이 자란 아들이 엇나갈까 싶어 매를 든 적도 있었고 남들 다 해주는 학원 하나 못 보내줘서 밤새 가슴을 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반듯하게 자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 제 힘으로 척척 앞가림을 해냈습니다. 그런 아들이 오늘 드디어 평생의 짝을 만나 저에게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집. 태어나서 이런 곳은 처음 와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비처럼 한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마저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내 평생 가장 비싼 옷을 입고도 괜히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색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여기가 어디면 어떠랴. 내 아들이 장가가는 날인데. 저렇게 훤한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를 얻는 날인데. 곧이어 맞은편 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들이 들어섰습니다. 내 며느리가 될 서아는 그림에서 막 걸어 나온 선녀처럼 어여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여자. 예비 안사돈이자 명문사학재단 이사장이라는 윤혜진 여사. 고개를 까딱하며 자리에 앉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애써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귀한 따님을 며느리로 맡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었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그 말의 끝에 걸린 미묘한 가시를 제가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좋은 날이니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눈치껏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고 예쁜 며느리감 서아도 제게 살갑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될수록 안 사돈 윤혜진의 날선 말들은 교묘하게 저를 겨누었습니다. 사부인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고 하던데 이런 음식은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민준이 옷 입는 스타일이 우리 서아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좀 신경 써서 가르쳐야겠어요. 그 모든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민준이의 하얀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을 보니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결혼을 깨뜨릴 수는 없으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아가씨인데 제가 조금만 참으면, 제가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데서 터졌습니다. 윤혜진이 젓가락으로 나물 반찬을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풀떼기만 먹여서 키우니 민준이도 좀 비리비한 스타일이야. 그치? 기골이 약해서 큰일을 해낼 수나 있을런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육식을 해야 기운을 쓴다고 했는데 그 말에 평소라면 가만히 있었을 내 아들 민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나물 반찬 먹고 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윤혜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니, 자네 내 말에 토다는 거야? 배워먹지 못한 티를 내네. 제대로 된 교육 좀 받아야겠어.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사부인, 저희의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30 넘은 성인입니다. 제가 다급하게 마무리하려던 순간 그녀가 코웃음을 치며 나섰습니다. 어머, 사부인. 그래서요? 내 사위 될 사람이니 이제부턴 내 방식대로 가르쳐야죠. 어디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함부로 끼어듭니까? 본의 안 되게.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그녀는 보란 듯이 빨간 배추김치가 담긴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의 뺨을 향해 시뻘건 국물을 끼얹었습니다. 새빨간 김치 국물이 잘생긴 내 아들의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방울져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입고 있던 이 상견례를 위해 내가 손수 다림질해준 새하얀 셔츠가 핏물처럼 얼룩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의 붉어진 뺨과 놀라 사색이 된 며느리감의 얼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롱하듯 내려다보는 저 여자의 얼굴만이 제 눈에 가득 찼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으로 2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허기를 채우면서도 아들 교복만큼은 늘 빳빳하게 다려입혔던 날들. 행여나 기죽을까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던 내 젊은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내 전부, 내 목숨, 내 세상이었던 내 아들. 그 아들의 얼굴에 저 여자가 감히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놀랍도록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 두꺼운 얼음장 밑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뜨거운 용암처럼 부글거리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만 끝낼 수 있는 전쟁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저 오만한 여자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시장의 평범한 반찬 가게 안악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곧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민준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앞만 보고 있었고 그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감 서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울고 있겠지요. 제 옆에 앉은 남편은 무능한 자신을 탓하는지 창밖만 보며 연신 마른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돈을 주고 산 옷, 곱게 매만진 머리, 이날을 위해 장만한 진주 귀걸이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분장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들어가세요. 서아는 제가 바래다 주고 오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아주 희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에서 내리는 서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되뇌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의 어미가 저지른 만행을 떠올리면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내가 내일이라도 그 집안 사람들 만나서 뭘 어쩌게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가서 무릎이라도 꿇게요. 우리 아들 받아달라고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할 거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눈치를 살피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무능함이 원망스러웠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남편의 잘못이 아닙니다. 돈 없고 힘없는 제 잘못이고 그런 부모를 만난 내 아들의 불행일 뿐입니다. 쿵, 쿵, 쿵. 가슴을 치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뺨을 스치던 그 시뻘건 김칫국물이 마치 제 심장에서 터져나온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감히 내 아들에게 내가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에게 얼마나 울었을까.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들어왔니?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자거라. 아들은 대답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속을 얼마나 태웠을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내가 뭐가 죄송해. 죄송한 건 나지. 이런 어미 만나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수모를 당하게 했으니. 아들은 말없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내 강한 아들이 지금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한참이나 토닥여주고 겨우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놀랍도록 맑고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칼날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돈. 그래, 힘. 그것들이 없어서 내 아들이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버리고 산지 어언 20년. 시장 안악 박선영으로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오늘 밤으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한쪽으로 치우자 바닥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20해 만이었습니다. 이 상자를 다시 여는 것은 상자를 열자 익숙한 나무 향과 함께 낡은 가죽 수첩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증권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백전여왕의 유일한 무기.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약점과 은혜와 그리고 배신의 기록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기자 빛바랜 잉크로 쓰인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저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 그리고 저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그들과 얽힌 이야기들이 제 기억 속에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수첩의 첫 장, 그곳에는 단 하나의 이름과 번호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성 실장, 내 그림자이자 내 유일한 충신. 내가 백전여왕의 삶을 청산하던 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던 남자. 그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이 번호가 바뀌지는 않았을까? 떨리는 손으로 20년간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번호를 한자 한자 힘주어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길고 긴 신호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받지 않는 건가? 역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나? 포기하려던 순간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 저편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오랜만에 제 진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다. 한 실장. 수화기 저편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세한 숨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찾았나? 실망감이 밀려오던 바로 그 순간.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익숙하지만 더욱 깊어진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온몸의 피가 뜨겁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때가 됐다. 네, 대표님.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혜진, 그리고 그녀가 이사장으로 있다는 그 명문 사학재단. 그 이름이 오늘 밤 내 복수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 실장, 명인 사학재단에 대해 아는 대로 전부 보고해. 자금 흐름, 이사회 구성,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복수라는 것은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뜨겁게 분노하고 가장 차갑게 식힌 후에 상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법을 찾아 가장 무표정한 얼굴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가장 잘 실행해 줄 사람이
바로 수화기 너머의 한 실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어제 저녁 미리 무쳐놓은 나물을 통에 담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깍두기 국물을 한 국자 더 퍼주는 제 모습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시장 구석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파는 이 평범한 안악이 바로 어젯밤 전화 한 통으로 수천억의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전 장사를 마치고 가게 한 구석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가게 뒤편 창고로 들어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한태성입니다. 말씀하세요, 한 실장. 밤사이 명인 사학재단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깨끗합니다. 20년 역사의 명문 사학재단, 재정 건전성 어등급, 교육부 평가 최우수, 이사장 윤혜진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 출신에 정관계의 인맥도 두텁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 실장의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이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재단 수익용 기본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려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사장 아들의 부정 편입학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건설사로부터 학교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있고요. 역시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도 정해졌겠군요. 네, 대표님.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언론에 터뜨릴까요? 아니면 검찰에 자료를 넘길까요? 저는 창고 구석에 쌓인 무청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 실장. 너무 시시하잖소. 한 번에 목을 치면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사지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잘라내야지. 일단 그 여자 돈줄부터 말려봅시다. 명인재단이 투자한 상장사들 목록 전부 파악하세요. 그리고 재단이 대출받은 은행들 현황까지 오늘 안으로.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이, 선영이네. 여기 깍두기 한 통만 줘. 사장님, 콩자반 다 떨어졌어요?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오셨네. 깍두기요? 제일 맛있는 놈으로 담아드려야지. 깍두기를 푸고 콩자반을 담고 거스름돈을 건네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윤혜진과 명인재단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쯤 어제 저녁의 승리를 만끽하며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겠지요. 자신의 제국이 아주 작은 균열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오후 한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파악 끝났습니다. 명인재단은 현재 7개의 상장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 주거래 은행은 한국은행을 포함해 총 5곳입니다. 잘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선물을 보내주도록 합시다. 그 7개 상장사, 오늘부터 공매도 폭격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가진 자금의 10분의 1만 사용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질 정도로 융단 폭격을 퍼부어요. 단 배우는 절대 들키지 않게 외국계 투자사의 이름으로 여러 창구를 통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폭락 수준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하한가. 일주일 안에 7개 종목 전부 하한가 구경을 시켜줘야지. 윤혜진이가 제 발로 은행에 돈 빌리러 달려가게 만드세요. 그날 이후
저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전화기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경제 뉴스에서 조금씩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악재도 없는 우량주들이 이유 없이 폭락을 거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계 자본의 무차별적인 공매도 공격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개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폭락의 중심에는 바로 명인재단이 투자한 7개의 상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 실장에게서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7개 종목 전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명인재단은 이번 폭락으로 평가액 기준 약 2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혜진이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 부행장과 독대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미리 손을 써뒀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슬슬 2번째 선물을 준비해야겠지. 그 여자 돈으로 막을 수 없으면 뭘로 막으려고 할까? 수화기 너머 한 실장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사람을 찾으려 하겠지요. 대표님,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여자가 절대 찾을 수 없는 유령의 존재를 알려줄 때가 됐어. 저는 전화를 끊고 가게 앞 파라솔 밑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주식시장의 폭락을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건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니까. 윤혜진, 당신이 내 아들의 뺨에 끼얹은 그 김치 국물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시장에서 파는 생선 중에는 아주 영리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려도 펄떡거리며 발버둥 치는 대신 죽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는 놈들 말입니다. 그러다 사람이 방심하는 틈을 타 펄떡 하고 단 한 번의 몸부림으로 바다로 되돌아가는 놈들이었습니다. 지금 윤혜진이라는 여자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명인재단이 투자한 7개 상장사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나라가 떠들썩한데도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뻔한 공지사항만 하나 올라왔을 뿐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고고하게 서 있는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등대 밑이 가장 어둡고 위태로운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분명 물밑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막아보려고 그녀가 가진 돈과 권력,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모든 발버둥이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반찬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값비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시장 골목으로 비집고 들어오려다 과일 좌판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차를 끌고 들어와. 내 과일 다 물어내. 아이고, 내 사과. 차 문이 열리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기사가 허둥지둥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얼마든지 변상해드리겠습니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 저는 보았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 잔뜩 굳은 얼굴로 어딘가에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 여자. 바로 윤혜진이었습니다. 아마 은행에 가는 길이었겠지요. 주가 방어를 위해 재단 자금을 빼내려다 막히자 직접 대출이라도 받으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가게 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한 실장,
지금쯤 그 여자 은행 문턱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있겠군요. 네, 대표님. 예상대로입니다. 오전부터 주거래 은행 5곳의 은행장들과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부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실무진이라도 만나보려고 직접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 문까지 확실하게 닫아줘야지요. 우리가 가진 현금 전부 그 5개 은행에 예치하세요. 최고 등급 VIP 자격으로. 그리고 은행장들에게 딱 한마디만 전해요. 명인재단에 단 1원이라도 대출이 실행될 경우 우리 돈도 전부 빠져나갈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마 오늘 안에 윤혜진 이사장은 인생 처음으로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밖을 보니 어느새 소라는 정리되고 검은 세단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아직 멀었다, 윤혜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날 오후 명인재단 이사장실이었습니다. 윤혜진은 집어 던진 서류 더미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은행의 지점장마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 도대체 어떤 상부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내 전화를 피하고 내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교육부 장관도 여당 원내대표도 제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개은행 따위가 감히 찾아내. 당장 어떤 놈들이 우리 뒤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돈을 쓰든 사람을 풀든 당장 알아내란 말이야. 그녀의 고함에 비서실장은 쥐 죽은 듯이 엎드려 떨고만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식 폭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믿었던 은행들이 등을 돌리고 돈으로 움직이던 인맥들마저 하나둘씩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마치 거대한 유령이 사방에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의 실체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외국계 투자 펀드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려 할수록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체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나한테?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들여보내. 문을 열고 들어온 딸 서아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서아는 민준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 씨 만나고 왔어요. 윤혜진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깟 놈을 아직도 만나? 내가 당장 헤어지라고 했을 텐데.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날 엄마가 민준 씨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잊으셨어요? 시끄러워. 어디서 어미한테 소리를 질러. 근본도 없는 시장 잡배 같은 놈이랑 어울리더니 너까지 똑같아졌구나. 엄마야말로 더는 추해지지 마세요. 민준 씨 어머니께 저 내일이라도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드릴 거예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윤혜진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잡배. 순간 상견례 날 봤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싼 티나는 옷을 입고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던 그 여자. 그리고 아들이 모욕을 당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고만 있던 그 무기력한 눈빛. 설마.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깟 반찬 가게 안 하기,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나와 사업적으로 얽힌 원한 관계에 있는 놈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마음 한구석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민준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아들은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애써 그날의 상처를 잊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서아랑은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잘못 없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 얼굴을 제가 다시 볼 수 있을지.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민준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라.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절대로 기죽지 마라. 알겠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한 실장, 윤혜진이 이제 슬슬 미쳐가고 있겠군요. 네, 대표님.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복수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덫을 놓을 때가 됐군요. 그 여자 아들 부정 편입학 자료 언론사에 넘길 준비하세요. 가장 파급력이 큰 곳으로. 그리고 제보자는 명인재단 내부 고발자로 위장하는 거 잊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 대한민국은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덫은 놓아졌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어 스스로의 목을 조일 일만 남았습니다. 윤혜진,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명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깍두기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잘 절여진 무에 빨간 고춧가루와 멸치 액젓, 새우젓을 넣고 버무리자 매콤하고 달큰한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 깍두기를 밥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맛있는 깍두기가 내일 아침이면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가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겠지요. 한평생 제가 해온 일이란 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일. 그 평화로운 순간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에서 요란한 배경음악과 함께 속보라는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꼽히는 명인재단의 윤혜진 이사장 아들이 지난 2020년 명인에 대해 부정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탐사보도팀은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이사장의 지시가 담긴 녹취 파일과 당시 조작된 성적표 원본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저는 버무리던 손을 멈추고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윤혜진의 아들, 그 오만하고 버릇없던 청년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윤혜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한 실장에게서 이미 들었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김 교수, 이번 편입학 시험 우리 아들 성적이 많이 모자란가? 네, 이사장님. 솔직히 이 성적으로는 합격은 어림도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시켜. 저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 한 실장의 솜씨는 20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았더군요. 윤혜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사람까지 의심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아함과 품위가 바닥 없는 의심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저는 천천히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명인재단 이사장실 윤혜진은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유리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화면 속 앵커는 여전히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윤혜진 이사장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평소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 교육계의 존경을 받아온 인물이었기에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 공정,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습니다. 윤혜진에게 교육은 사업이었고 학교는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체면과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 아들의 얼굴에, 내 재단의 얼굴에 똥물을 끼얹어? 누구야? 어떤 년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녀는 당장 재단의 모든 이사들을 소집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이사들은 모두 사색이 된 얼굴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중에 있겠지. 나를 배신하고 저딴 방송국 놈들한테 자료를 넘긴 쥐새끼가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내가 내놈 집안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주마. 이사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한 실장의 접촉을 받은 후였습니다. 한 실장은 그들의 약점을 쥐고 이번 일에 침묵하는 대가로 더 큰 것을 약속했을 겁니다. 평생을 돈과 자리라는 먹이로 묶어두었던 충견들이 이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비서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특별감사팀이 나왔습니다. 윤혜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교육청 감사? 평소라면 전화 한 통으로 무마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조차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세상의 모든 눈이 이곳 명인재단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불길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 같이 타 죽고 싶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민준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 저녁 뉴스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뉴스를 본 것만으로도 아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오늘 조금은 풀어졌다는 것을.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니, 너 기다렸지. 어서 손 씻고 와. 오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아들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제가 차려준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술에 짭짤한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우리는 단 한마디도 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한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 잠은 다 주무신 것 같습니다. 왜요? 윤혜진이가 잠 못 자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한 실장도 잠 못 이룰 일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어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쯤 교육청 감사팀이 서류를 뒤지고 기자들은 재단 정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겠지요. 윤혜진 이사장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 실장, 내일 아침에는 더 재미있는 선물을 하나 보내줘야지요. 윤혜진이가 학교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 가지고 있지요? 물론입니다, 대표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완벽하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그걸 터뜨립시다. 이제 슬슬 돈과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공포가 무엇인지 그 여자에게 똑똑히 가르쳐 줘야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 날 붉게 얼룩졌던 아들의 뺨 위로 이제는 희미한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어미가 내가 받은 모욕과 상처를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것이니 저 오만한 여자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녀를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줄 것이니 이제 당신의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진. 그리고 당신은 그 폐허 속에서 내일 아침 더 끔찍한 절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를 깨닫게 될 테니까요. 맹수는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사나워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사나움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지금 윤혜진이라는 여자가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부정입학 스캔들이 터진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명인재단이 학교 공사를 특정 건설사에 몰아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왔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한 실장에게 지시한 바로 그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재단 정문은 물론 윤혜진의 집 앞까지 진을 치고 있었고 교육청 특별감사는 강도를 높여 재단의 모든 회계 장부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그녀를 향해 쏟아지던 교육계에 존경받는 여성 리더라는 찬사는 온데간데 없이 비리 여왕, 부패의 화신이라는 손가락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시장 한 구석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혀를 차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저 여자 좀 봐. 겉으로는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녔구먼. 그러게 말이야. 저런 것들이 교육을 한답시고 애들 앞에 서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저는 말없이 시래기를 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혜진,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명예와 체면이 지금 저작거리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그 시각 명인재단 이사장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찾았어? 내부 고발자 어떤 놈인지 찾았냐고 물었잖아. 윤혜진의 고함에 그녀의 충견 노릇을 하던 상임이사가 벌벌 떨며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아무래도 김 이사님이 의심스럽습니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자택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이사. 그는 20년간 윤혜진의 온갖 더러운 심부름을 도맡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실장이 가장 먼저 포섭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놈이, 그 배은망덕한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윤혜진은 당장 사람을 풀어
김이사를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 실장의 보호 아래 대한민국을 떠나 멀리 해외로 날아간 후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윤혜진의 모든 비리가 담긴 원본 장부가 들려 있었겠지요. 연이은 비리 폭로와 내부자의 배신으로 윤혜진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이사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정관계 인사들은 더 이상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윤혜진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해 온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녀의 비밀 비자금. 비서실장, 당장 스위스 은행에 연락해. 비상자금을 인출해야겠어. 돈으로 기자들 입을 막고 검찰 쪽에 사람을 심어야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돈만 있으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비밀 금고에서 암호가 적힌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스위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모든 해외 계좌가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동결 조치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백전여왕의 거대한 자금력은 스위스 은행의 빗장마저 열어젖힐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돈줄은 완벽하게 끊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윤혜진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인재단은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며 한낱 비리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게 공중전화로 윤혜진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시장 선영인의 반찬가게 주인이 내일 저녁 7시 상견례를 했던 그 한정식집 같은 방에서 뵙고 싶어 한다고. 수화기 너머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선영인의 반찬가게요? 네, 꼭 혼자 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마지막 기회가 될 테니.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길고 길었던 복수극도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명인재단 비리 사건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난 거겠죠? 서아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 엄마 대신 자기가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서아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믿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내일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시장의 평범한 반찬가게 안악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백전여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냥의 마지막은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감이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포 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완벽한 사냥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사이 윤혜진은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인재단은 이사장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녀의 적으로 돌아선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찾아 헤맸습니다. 과거에 원한을 샀던 정적들, 사업상 이권 다툼을 벌였던 경쟁자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믿어왔던 돈과 권력이라는 무기가 이 정체 모를 적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 제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가게 공중전화로 윤혜진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시장 선영인의 반찬가게 주인이 오늘 저녁 7시 상견례를 했던 그 한정식집 같은 방에서 뵙고 싶어 한다고. 수화기 넘어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선영인의 반찬가게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네, 꼭 혼자 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마지막 기회가 될 테니.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혜진은 분명히 올 것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아들의 결혼을 빌미로 돈이라도 요구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이 모든 일에 아주 작은 단서라도 쥐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녀는 그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며칠 전 백화점에서 샀던 그 비싼 옷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가 열렸던 바로 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그 방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제 아들이 끔찍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그날의 치욕을 기억하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었으니까요. 약속 시간이 되자 방문이 열리고 윤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녀의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도 그 깊은 절망과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과 퀭한 눈, 바짝 마른 입술은 그녀가 지난 며칠간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자고 한 이유가 뭐지? 이 와중에 나를 놀리러 온 건가? 아니면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내 아들과 당신 아들 결혼이라도 시켜달라고 애원하러 온 건가? 저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 놓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찬물이 잔에 채워지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윤 이사장, 내 아들 뺨은 화끈거리던가요? 순간 윤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짱캐. 그날 당신이 내 아들의 뺨에 끼얹은 그 김치국물 말입니다. 시뻘건 국물이 내 아들의 하얀 셔츠를 적시던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 뭐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것들을 짓밟는 쾌감이었습니까? 너 설마.
윤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까지 시장 잡배가 감히 어떻게 해. 내가 뭔데 이런 짓을 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그녀의 귓가에 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20년 동안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말입니다. 오랜만이군요, 윤혜진 이사장.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백전여왕이라고 부르더군요. 백전여왕.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윤혜진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경악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IMF 시절 대한민국 증권가를 쥐락펴락하다 호련히 사라진 전설의 투자자. 그 얼굴 없는 유령이 바로 눈앞에 이 초라한 반찬가게 주인이라니. 내가 백전여왕이라고? 거짓말이야. 증거를 대봐, 증거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그 수첩 안에 당신이 지난 10년간 비자금을 조성해온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목록과 계좌번호가 전부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 재단의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당신의 돈줄을 말려버리고 당신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까발린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지. 윤혜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첩을 집어들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째서 도대체 왜 나한테? 우리가 무슨 원수라고.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냐고? 당신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으니까. 바로 내 아들을. 제 말에 윤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이 자신이 경멸했던 그 하찮은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폐허 속에서 자신이 상대한 적이 누구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린 그녀를 뒤로하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저 여자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고백하게 만들어줄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시장 골목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틈새로 피어난 작은 풀잎들이 빗물을 머금고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묵은 먼지를 씻어낸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선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길고 길었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제 마음도 이 비에 씻겨내린 거리처럼 조금은 깨끗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게 안 텔레비전에서는 예상했던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명인재단 강당에 마련된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윤혜진이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값비싼 옷 대신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며
오늘부로 명인재단 이사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여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사과문을 힘겹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서러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혜진은 곧바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닫은 채 그녀는 검찰청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간 묻힌 겉절이를 통에 담고 잘 익은 총각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제 삶은 어제와 같이 또 내일과 같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로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응, 봤다. 아들은 제 앞에 앉아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일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는 말없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감당해야 할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민준아, 미안하다. 너에게 평범한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해서. 제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셨어요. 제가 죄송하죠. 제가 못나서 어머니를 다시 그렇게 힘든 세상으로 나오게 해드렸으니까요.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그런 힘든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그냥 제 어머니로만 계세요. 아들의 따뜻한 손이 제 거친 손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지난 몇 주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정말로 이겼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윤혜진에게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내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사람을 더 만나야만 했습니다. 윤혜진의 딸 서아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가게 앞으로 찾아와 한참이나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그 아이의 얼굴도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가, 어서 와요. 서아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용서하지 마세요. 다 저희 잘못입니다. 저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먹어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이 고생하는구나. 서아는 국밥을 앞에 두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민준 씨 볼 면목이 없어요. 저희 집안이 민준 씨와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잘못이지. 너와 내 아들은 그저 그 탐욕의 피해자일 뿐이다. 저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탐욕스러운 어미 밑에서 상처 입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제 아들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장에서 반찬을 팝니다. 한 실장은 다시 저의 그림자로 돌아가 제가 평범한 박선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는 가끔 시장에 들러 제가 만든 반찬을 한 보따리씩 사가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보며 웃기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서아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의 사랑이 어른들의 탐욕과 증오로 인해 남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는 이제 오롯이 두 아이의 몫이겠지요. 저는 그저 묵묵히 두 아이를 지켜보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엄마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내 아들의 뺨을 타고 흐르던 시뻘건 김칫국물. 그리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백전여왕이 깨어나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아프고 고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다시 평범한 선영인의 반찬가게 주인으로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의 어머니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끝에서 제가 찾은 유일한 답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당신의 전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찢어졌던 제 마음의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일 테니까요. 제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오만과 씻을 수 없는 모욕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한 복수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후회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윤혜진 이사장처럼 헛된 자존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박선영 여사처럼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복수를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박선영 여사처럼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된 모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복수의 끝에는 허무함이 남을 뿐이며 진정한 승리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도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